너는 20년 동안 공짜로 집에서 살았잖아. 둘째 오빠가 법정에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30살부터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치매 어머니와 병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결혼도 직장도 포기했죠. 20년간 제 인생은 멈춰 있었지만 오빠들은 매달 50만 원만 보내며 명절조차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둘러싼 유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오빠들은 지분을 요구했고 저는 20년의 희생을 증명하기 위해 맞섰습니다. 법정에서 터져나온 형제들의 추악한 민낯, 끝없이 이어진 폭언과 모욕, 그리고 결국 갈라진 가족의 운명. 50세에 저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오빠들이 이렇게 발악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제가 30살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미혼 여성이었어요.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서 영화도 보고 때로는 소개팅도 나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초기 치매였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죠. 그날 저녁 오빠들이 모였습니다. 큰오빠는 당시 56살, 둘째 오빠가 54, 셋째 오빠가 52였어요. 다들 가정이 있었죠. 누가 엄마를 돌볼 거냐는 문제를 놓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원? 간병인? 여러 방안이 나왔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은지야, 네가 해야지. 너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병원 일도 교대 근무라 힘들잖아. 큰오빠의 말이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다른 오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가 돌보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 어차피 너 혼자니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 셋째 오빠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혼자라는 게 왜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건지, 제 인생은 왜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빠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저도 결혼하고 싶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큰오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야? 아직 70도 안 되신 엄마를 말이야?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결국 저는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오빠들은 한 달에 각자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어요. 부모님 생활비와 병원비에 쓰라고요. 그렇게 제 삶은 멈췄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져요. 어머니가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어머니는 밤낮이 바뀌셨죠. 한밤중에 밥조하시고 새벽에 학교 가야 해 하시면서 옷을 여러 벌 껴입으세요. 때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넌 누구야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온몸을 씻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 한편으로는 아버지도 돌봐야 했어요.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셨거든요.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오가고 약을 챙기고 상처를 소독하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오빠들은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핑계는 다양했죠. 애들 학원 때문에, 회사 일이 바빠서, 처가댁에 먼저 가야 해서 1년에 한 번도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나중에는
제가 급한 일로 연락하지 않는 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오늘 넘어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래, 많이 다쳤어? 아, 미안한데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할게. 끊어지는 통화음만 남았죠. 나중에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30이었던 제가 40이 되고 45세가 됐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얼굴에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생기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은지야, 우리 밥 먹자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늘 미안, 엄마 때문에 못 나가라고 거절했어요. 몇 번 그러다 보니 연락이 뜸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없어졌죠. SNS를 보면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승진하고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죠. 어머니는 치매로 같은 말만 반복하시고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어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가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미안하다. 네가 너무 고생이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년놈들은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거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누군가는 강해야 했으니까요. 20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병원 영수증, 약 처방전, 기저귀 구입 내역, 오빠들이 보내준 돈의 입금 내역까지요. 왜 그랬냐고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필요할 거라는 걸요. 45세쯤 됐을 때였나요? 한 번은 둘째 오빠가 전화를 했어요. 돈이 필요하다면서 부모님 통장에서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오빠, 그 돈은 부모님 병원비예요. 오빠가 필요하면 오빠 돈 쓰세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가 돈 좀 빌려달라는데. 오빠, 20년 가까이 제가 부모님 돌보는 거 알죠? 그 돈까지 쓰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했어요.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을 위해 써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5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이미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약 처방전, 기저귀 구입 내역까지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필요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떨리는 손으로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위급하세요. 빨리 오세요. 큰오빠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했어요. 알았어. 아침에 갈게. 오빠, 아침이 아니라 지금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야, 지금 새벽 3시야.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둘째 오빠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셋째 오빠는 형님이 간다면 나도 내일 갈게라는 문자만 보내왔죠. 결국 저 혼자였습니다. 20년 동안 늘 그랬듯이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1시간마다 면회를 들어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의식이 가물거리셨지만 제 손을 느끼시는지 가끔 손가락을 움직이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은지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전 9시 큰오빠가 도착했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뒤이어 둘째, 셋째 오빠도 왔습니다. 12시간 만이었어요. 많이 안 좋으셔? 큰오빠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요. 밤새 혼자 계셨어요, 오빠가. 제 목소리에 비난이 섞였지만 큰오빠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왔잖아. 아버지 들어가 봐야지. 오빠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CCTV가 이상한 장면을 포착했죠. 큰오빠가 아버지 병실에서 뭔가를 서류 가방에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버지의 도장과 통장이었어요. 오후 2시쯤 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빠들은 그때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저만 곁에 있었죠. 은지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짐을 지웠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전 괜찮아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순간 오빠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정신 드세요? 큰오빠가 다가왔지만 아버지는 오빠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손만 꼭 잡고 계셨죠. 은지야, 노트북, 서랍, 꼭 봐라. 네, 노트북이요? 내 말, 꼭 기억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오후 3시 47분, 아버지는 제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은 북적였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들, 친척들이 조문을 왔죠. 오빠들은 상주 행세를 했어요. 문상객들에게 인사하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를 잘 모셨다며 칭찬받았습니다. 자식들이 효자네요. 아버지가 편히 가셨겠어요. 문상객의 말에 큰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막내 은지가 다 했죠. 겸손한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속이 뒤집혔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무슨 상주 행세예요? 저는 뒷정리만 했습니다. 음식 나르고 쓰레기 치우고 조문객들 안내하고요. 밤이 되어도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은지야, 커피 좀 타와. 둘째 오빠의 명령이었습니다. 은지야, 여기 화환 정리 좀 해. 셋째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오빠들은 밤에 조문객들과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웃기까지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일까? 장례식 마지막 날 밤, 발인을 앞두고 오빠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지. 큰오빠가 꺼낸 말이었어요. 아버지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재산 이야기라니요. 집이 얼마야? 시가로 10억 정도 되나? 둘째 오빠가 물었습니다. 그 정도 될 거야. 사남매니까 1인당 2억 5천 정도 되겠네. 셋째 오빠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은지는 그동안 집에서 살았으니까 주거 비용은 빼야 하는 거 아니야? 둘째 오빠의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맞아. 20년이면 한 달에 50만 원씩 잡아도 1억 2천만 원인데? 셋째 오빠가 동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활비로 50만 원씩 보냈잖아. 그것도 계산해야지.
큰오빠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오빠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표정이었죠. 20년 동안 제가 부모님 간병한 거 오빠들도 알죠? 그래, 고생했어. 우리도 고맙게 생각해. 큰오빠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간병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간병비? 그게 무슨 소리야? 20년 이후 오빠들. 1년 365일, 20년이면 7,300일입니다. 하루 24시간 전부 간병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달 비용이 최소 200만 원이에요. 20년이면 4억 8천만 원입니다. 근데 요양보호사는 하루 8시간만 일해요. 저는 24시간 내내 일했죠. 오빠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게다가 오빠들이 보낸 50만 원씩 한 달 150만 원은 부모님 생활비와 병원비였어요. 제 인건비가 아니었죠. 영수증 다 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둘째 오빠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법대로? 간병은 가족의 도리잖아. 그럼 20년 동안 도리를 안 하신 건 누구세요? 그 말에 오빠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찾아갈 거예요. 오빠들도 준비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노트북, 서랍, 꼭 봐라.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노트북이 있었어요. 켜보니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있었죠. 이름은 은지에게였습니다.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은 유언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1년 전에 찍으신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겠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상 속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아버지 재산은 모두 너에게 주고 싶다. 네가 받아야 마땅하다. 이 영상이 법적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마음은 분명하다. 은지야, 당당하게 내 몫을 찾아라. 내 인생을 되찾아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을 때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20년치 병원 기록, 영수증, 오빠들의 송금 내역,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 영상까지요. 이게 다 20년치인가요? 변호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혹시 몰라서 다 모아뒀어요. 잘하셨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침묵이 흘렀죠. 가끔 하는 소리와 함께 메모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은지 씨,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기록이면 승산이 아주 높습니다. 정말요? 네. 간병 기간이 명확하고 오빠분들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입증 가능해요. 특히 이 유언 영상은 변호사님이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공증을 받지 않아서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은 제한적이지만
아버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큰오빠분이 아버님 통장에서 인출한 기록, 이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요? 횡령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간병비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요양보호사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0억 원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요, 법원이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5억 원 정도 청구하는 게 적정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5억 원.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오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하지만 은지 씨, 이건 은지 씨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20년 동안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변호사님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내용 증명부터 보내드릴게요. 일주일 후 오빠들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간병비 5억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저녁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 미쳤어? 5억 원이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간병비예요, 오빠. 간병비? 부모 모시는 게 간병비를 받아야 하는 일이야? 그럼 오빠는 왜 안 모셨어요? 우리는 돈을 보냈잖아. 한 달에 50만 원이요? 그게 20년 간병의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너 정말 이러려고? 형제간에? 오빠가 먼저 법대로 하자고 했잖아요. 저도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둘째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빠가 잘못했어. 커피 한잔 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오빠도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형제 운운하는 게 우습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오빠들이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대문 앞에서 벨을 눌렀죠. 은지야, 문 좀 열어봐. 큰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둘째 오빠도 소리쳤어요. 저는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이게 형제가 할 짓이야? 20년 동안 오빠들이 형제처럼 대해줬나요? 우리가 돈을 보냈잖아. 그 돈은 부모님 생활비였어요. 제 인건비가 아니었고요. 너 20년 동안 공짜로 집에서 살았잖아. 그것도 계산해야지. 둘째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공짜로요? 공짜로 살았다고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여행 한 번, 친구 만나는 것도 포기했어요. 결혼도, 연애도 제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그게 공짜로 산 거예요? 그래도 집세는 안 냈잖아. 집세요? 좋아요. 계산해 봅시다. 한 달 집세 50만 원,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네요. 근데 요양보호사 비용은 최소 4억 8천만 원이에요. 계산 맞나요? 오빠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아버지 통장 아세요? 제가 큰오빠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큰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 소리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통장이랑 도장 챙긴 거요.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아버지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하신 7,200만 원도요. 은행 거래 내역 다 받았어요. 큰오빠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게 횡령이라는 거 아세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뭐, 변호사님이 고소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이러지 말고 합의하자. 응? 5억은 너무 많아.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형편이 어려우시면 오빠들도 일하세요. 저처럼 20년 동안 일해보세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둘째 오빠가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네. 끝까지 갈 거예요. 법정에서 봐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오빠들이 한참을 욕하고 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혹시 다른 파일이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은지에게이라는 폴더가 숨긴 파일로 되어 있었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엑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통장 거래 내역이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통장의 모든 거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무단으로 인출한 내역이었죠. 첫 번째 인출 3년 전 500만 원. 두 번째 인출 2년 반 전 1000만 원. 세 번째 인출 2년 전 1500만 원. 계속해서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출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2천만 원이었죠. 총액을 계산해 보니 정확히 7,20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두셨던 거죠. 파일 맨 아래에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지야, 큰 놈이 내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간다. 나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했다. 증거는 남겨두마. 네가 필요할 때 쓰거라. 아버지가 미안하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즉시 변호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새로 발견한 증거를 첨부해서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 씨, 이거 결정적이에요. 큰오빠분 횡령 고소 바로 진행하시겠어요? 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큰오빠에게 경찰 소환장이 날아갔습니다. 횡령 혐의로요. 그날 저녁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진짜 고소한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미친년. 형제를 고소해. 형제를. 아버지 돈을 훔친 사람이 형제 운운하지 마세요. 나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회사가 어려워서. 그럼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야죠. 몰래 빼가는 게 아니라.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돈 갚을게. 법정에서 이야기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정식 재판에 앞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예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오빠들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더라고요. 조정실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들은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조정위원님이 서류를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간병비 5억 원을 청구했는데요. 신청인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빠들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금액은 터무니없습니다. 간병은 가족의 도리이고 피신청인은 20년간 주거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은 매월 15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했고요. 도리요? 저희 변호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은 건 도리가 아닌가요? 그건 신청인들은 각자 가정이 있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도 포기했어요. 이게 공평한 도리인가요? 조정위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신청인 측 매월 지원한 150만 원은 피신청인의 인건비가 아니라 부모님의 생활비와 의료비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영수증이 다 제출되어 있네요. 큰오빠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도 5억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렵다고요. 형편이 어려우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분할 납부요? 농담하시나? 둘째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은지 씨, 직접 말씀해 보시겠어요? 조정위원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빠들, 저는 30살에 모든 걸 포기했어요. 제 꿈도 사랑도 미래도요.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프더라도 쉴 수 없었죠. 우리도 힘들었어. 셋째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힘드셨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오면서요? 우리는 돈을 보냈잖아. 한 달에 50만 원이요? 요양보호사 한 달 비용이 최소 200만 원이에요. 오빠들은 그것도 안 되는 돈으로 20년을 때우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오빠들한테 부모님 재산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한 만큼만 받으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넌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돈 계산하냐? 큰오빠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럼 오빠들은 가족으로서 뭘 하셨어요? 제 질문에 오빠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가실 때도 12시간 걸려서 오셨죠. 전 혼자 밤을 샜어요. 장례식 때도 상주 행세만 하시고 뒷정리는 제가 다 했고요. 그리고 큰오빠 아버지 통장에서 빼간 7,200만 원은요? 그 순간 조정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큰오빠가 황급히 변명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셨다면 왜 몰래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 기록해 두셨어요. 은지야, 큰놈이 내 돈을 빼간다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엑셀 파일을 출력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정위원님이 서류를 받아보셨어요. 고인이 직접 작성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무단 인출 내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조정위원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별도로 형사 고소 진행 중인 사안입니까? 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대답하셨어요. 큰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큰오빠 변호사가 속삭이더니 잠시 휴식을 요청했어요. 15분 후 조정이 재개됐습니다. 오빠들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큰오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1억 5천. 아니, 2억 정도면 안 됩니다. 제가 잘라 말했어요. 은지 씨, 조금만 양보하시면. 조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이에요. 제 인생 전부예요. 2억으로 제 인생을 살 수 있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10억도 모자라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20년이면 7,300일입니다. 1시간에 10,000원만 쳐도 4억이 넘어요. 제 말에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5억만 받겠다고 한 거예요. 이미 반 이상 양보한 거죠. 은지야, 제발. 셋째 오빠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도 애들 키우고 대학 보내야 해. 형편이 정말 어렵다고.
오빠도 애들 키웠으면 아시잖아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해요. 50살이에요, 오빠. 이제 저도 제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오빠들이 5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거든요. 결국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죠. 조정실을 나오는데 둘째 오빠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야, 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형제 의리도 없냐? 손 놓으세요. 이년아. 둘째 오빠가 저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님이 가로막았어요. 폭행하시면 고소 추가됩니다. 뭐? 폭행? 내가 언제? CCTV 다 나와요. 조심하세요. 변호사님의 말에 둘째 오빠가 물러섰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 방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책장을 뒤지고 옷장도 확인했죠. 그러다 아버지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 같았습니다.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은지만 집에 왔다. 큰놈, 둘째, 셋째는 연락도 없다. 은지가 케이크를 사왔다. 미안하고 고맙다. 2024년 5월 5일. 어버이날이다. 은지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아들놈들은 문자 하나 없다. 은지 손을 잡고 한참 울었다. 2024년 10월 10일. 내 생일이다. 은지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여든 평생 이렇게 서러운 생일은 처음이다. 은지만 있었다면 나는 진작에 이 세상 떴을 것이다. 한 장 한 장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5년 3월 10일.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은지에게 미안하다. 너무 큰 짐을 지웠다. 내 재산은 다 은지가 가져야 한다. 아들놈들은 자격이 없다. 은지야, 당당하게 내 몫을 찾아라. 아버지가 응원한다. 수첩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어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며칠 후 오빠들이 또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조카들까지 데려왔더라고요. 큰오빠 아들이 대학생이었고 둘째 오빠 딸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모, 저희 때문에 타협해 주세요. 큰 조카가 말했습니다. 애들 앞에서 이러지 말자. 큰오빠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카들이 알아야죠. 고모가 20년 동안 뭘 했는지, 너희 아버지들은 뭘 했는지. 고모, 너희 아버지들은 1년에 한 번도 할아버지, 할머니 안 찾아왔어.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프셔도 안 왔지. 근데 돌아가시니까 재산 나누자고 온 거야. 조카들이 아빠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빠, 그게 사실이에요? 그건 큰오빠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모는 20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돌보느라 결혼도 못했어. 친구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가고 아프더라도 쉴 수 없었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고모. 작은 조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너희는 잘못이 없어. 너희 아버지들 잘못이지. 저는 오빠들을 쳐다봤습니다. 조카들까지 동원하시는군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뭘 어쩌라고. 둘째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인정하세요. 오빠들은 20년 동안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와서 권리만 주장하지 마세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재판 준비에 몰두했어요.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으니까요. 재판 당일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20년 간병 딸과 연락 없던 아들들의 재산 분쟁이라는 소문이 퍼졌는지 방청객들도 많았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들은 이미 와 있었어요. 셋 다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고 변호사 2명을 대동했더라고요. 큰오빠는 저를 째려봤고 둘째와 셋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님이 입장하셨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판사님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꼼꼼히 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20년간 부모를 간병한 딸이 간병비를 청구한 사건이군요. 양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시작하세요. 저희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은지 씨는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간 치매 어머니와 거동 불편한 아버지를 혼자 돌봤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희생했죠.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20년간의 병원 기록, 약 처방전, 간병일지입니다. 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부모님을 돌봤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받아보셨어요. 반면 피고인 3명의 아들들은 20년간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제대로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임종 직전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이에 있습니다. 오빠들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피고인들은 매월 15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년간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했고요. 그 150만 원은 부모님의 생활비와 의료비였습니다. 원고의 인건비가 아니었죠. 저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증거 제출합니다. 20년간의 지출 내역입니다. 매달 받은 150만 원은 모두 병원비, 약값, 식비, 기저귀 값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영수증이 전부 있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주거 비용 부분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무상으로 거주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0년간 집안일,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모든 가사 노동을 원고가 혼자 했습니다. 그건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요? 저희 변호사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집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원고에게만 모든 걸 떠넘긴 겁니다. 이게 공평한가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요양보호사 기준으로 계산하면 20년 간병비는 약 10억 원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5억만 청구했습니다. 이미 반 이상 양보한 겁니다. 재판장님, 오빠들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5억이라는 금액은 비현실적입니다. 간병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도리이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리라고 하셨죠? 저희 변호사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20년간 부모님을 방치한 건 도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보냈습니다. 큰오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아버지의 유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겠지.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어요. 아버지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재산은 모두 너에게 주고 싶다. 네가 받아야 마땅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은지야, 당당하게 내 몫을 찾아라. 내 인생을 되찾아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숙연했고 몇몇 방청객들은 눈물을 훔쳤어요. 재판장님, 이것이 고인의 진심입니다. 20년간 혼자 부모를 모신 딸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는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판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오빠들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로 일어났습니다. 그 영상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고 법적 효력과 별개로 고인의 진심은 명확합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고인의 일기장입니다. 생전에 직접 작성하신 거죠. 판사님이 일기장을 받아 읽기 시작하셨어요. 페이지를 넘기실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은지만 왔다. 아들들은 연락도 없다. 어버이날인데 아들들은 문자 하나 없다. 내 생일인데 은지만 미역국을 끓여줬다. 여든 평생 이렇게 서러운 생일은 처음이다. 판사님이 읽으시는 아버지의 글에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내 재산은 다 은지가 가져야 한다. 아들들은 자격이 없다. 오빠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저희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고인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고인이 직접 정리하신 거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피고인 중 장남이 지난 3년간 고인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내역입니다. 총액 7,200만 원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허락하셨습니다. 큰오빠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허락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건 말로. 고인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큰 놈이 내 돈을 빼간다. 나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했다. 증거는 남겨두마. 이게 허락입니까? 큰오빠가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오빠들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럼 원고 본인 진술을 듣겠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원고는 왜 20년간 부모님을 혼자 돌보게 됐습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오빠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죠. 네가 해야지. 너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혼자잖아라고요. 그때 거절하지 않으셨나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오빠들은 그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냐, 집안 체면이 뭐가 되냐며 압박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매일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해하는 걸 볼 때였어요.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거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가끔 제 손을 잡으시며 은지야,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하나로 버텼습니다. 판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피고 측 증인에게 질문 있습니까? 오빠들 측 변호사가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20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주거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거 혜택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20년간 단 하루도 집을 비운 적이 없어요. 여행 한 번 가지 못했고 친구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혜택인가요? 하지만 집세를 내지 않았잖습니까? 집세요? 좋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한 달 집세 50만 원,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네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비용은 최소 4억 8천만 원입니다. 차액이 3억 6천만 원인데 이것도 제가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묻겠습니다. 20년간 왜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으셨습니까? 큰오빠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고 애들도 키워야 했고 그런 사정은 원고에게는 없었습니까? 그건 원고도 결혼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녀도 갖고 싶었겠죠.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님을 돌봤습니다. 피고인들은 왜 자신들의 사정만 생각하셨나요? 큰오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 오십시오. 패정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둘째 오빠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 망하게 할 거야? 비켜주세요. 이년아, 형제를.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큰 조카였어요. 고모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큰 조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모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 아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괜찮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저는 조카를 안아주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고. 곧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고요. 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카세트 테이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테이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건 5년 전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테이프를 넣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의 목소리였어요. 형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둘째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의사가 오래 못 가신다고 했는데 벌써 2년째야. 큰오빠가 대답했어요. 은지는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건지.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셋째 오빠의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쉿! 소리 좀 낮춰. 은지 들으면 어떡해.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긴 하지. 병원비만 계속 나가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 오빠들의 목소리일까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랐다니요? 테이프는 계속 재생됐습니다. 근데 형님, 집값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시세로 10억은 될 거야. 사남매니까 1인당 2억 5천씩. 은지가 20년이나 집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공짜로 살았으면 그만큼 빼야지. 저는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5년 전부터 오빠들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테이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들어봤어요. 모두 명절 때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죠. 아버지가 녹음하신 것 같았어요. 두 번째 테이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 저거 완전히 늙어버렸네. 40 중반인데 환갑처럼 보여. 둘째 오빠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러게. 결혼도 못하겠어. 저 나이에. 뭐, 덕분에 우리는 편하잖아. 은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맞아. 우리 팔자 좋은 거지 뭐. 오빠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플레이어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자 맨 밑에 USB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거실을 찍은 것 같았습니다. 날짜는 3년 전이었죠. 화면에 큰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가방이 분명히 더 불룩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CCTV를 설치하셨구나. 다음 영상도 비슷했습니다. 둘째 오빠가 집에 왔을 때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러 나갔고 둘째 오빠만 집에 있었죠. 둘째 오빠가 냉장고 위에 놓아둔 돈 봉투를 가져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제가 아버지 용돈으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세 번째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셋째 오빠가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또 은지한테 돈 주신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은지가 아버지 돈 다 쓰고 있다고요. 아니야. 은지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아버지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은지가 얼마나 교활한지. 그만해. 제발.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셋째 오빠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한참을 우셨어요. 저는 모든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다는 걸요. 오빠들이 뒤에서 뭘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즉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무슨 증거요? 오빠들의 대화 녹음이랑 CCTV 영상이요. 5년 전부터 아버지가 모든 걸 기록하고 계셨어요. 정말요? 당장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다음 날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님은 테이프와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어요. 이건 정말 결정적이네요. 변호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 녹음.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야.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CCTV 영상도 명백한 증거고요. 이걸 재판에 제출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건 오빠분들에게 치명적일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 큰오빠분 횡령건 말이에요. 이 CCTV 영상과 함께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진짜요? 네. 지금 증거만으로도 충분한데 이것까지 더해지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큰오빠를 정말 감옥에 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어요. 오빠들이 저에게 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가 고소장도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오빠들에게 추가 증거가 있다는 통지가 갔습니다. 그날 저녁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제발 좀 만나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뭐 하실 건데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 고소 취하해줘. 나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 오빠 애들은 걱정하시면서 왜 저는 생각 안 하셨어요? 은지야, 오빠 5년 전 명절 때 하신 말 기억나세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셨죠.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그건 다 녹음돼 있어요. CCTV 영상도 있고요. 오빠가 아버지 방에서 물건 챙기는 것, 돈 가져가는 것,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는 것 다요. 어떻게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오빠들이 뒤에서 뭘 하는지 모두요. 큰오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제발 한 번만. 법정에서 봐요, 오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후, 셋째 오빠도 찾아왔어요.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은지야, 나 좀 봐줘. 내가 잘못했어.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지야, 제발. 우리 형 감옥 가면 조카들은 어떡해?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조카들 생각하세요? 그럼 20년 동안 저는 생각 안 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셋째 오빠 3년 전에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신 거 기억나세요? 은지가 아버지 돈 다 쓰고 있다고 하셨죠. 셋째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도 다 녹화돼 있어요.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그건 내가 오해해서. 오해요? 제가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부모님 모셨다는 증거가 다 있는데도요? 셋째 오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다음 재판 때 뵙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셋째 오빠가 한참을 울었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셨어요. 하지만 가끔은 또렷한 순간이 있었죠. 엄마, 저예요. 은지, 우리 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이제 곧 끝나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짐이 됐지.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내 오빠들. 나쁜 놈들이야. 엄마가 다 알아.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먼 곳을 바라보시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치매 증상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최종 재판일이 밝았습니다. 법원 복도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소문이 퍼졌는지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20년 간병 딸의 재판이 화제가 된 거죠.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큰 오빠는 눈이 푹 꺼져 있었고 둘째와 셋째도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방청석 한쪽에 휠체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곧 올 모양이었죠.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최종 변론입니다. 원고 측 추가 증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재판장님. 저희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먼저 음성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5년 전 명절 때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피커에서 오빠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글쎄, 벌써 2년째야.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쉿! 소리 좀 낮춰.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긴 하지. 오빠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큰오빠는 고개를 떨구고 둘째와 셋째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집값 계산하는 내용, 저를 비웃는 내용, 모두 그대로 재생됐죠. 법정은 점점 더 술렁거렸습니다. 이 녹음은 고인이 직접 하신 겁니다. 아들들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계셨던 거죠.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어요. 다음은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가 아버지 방에서 물건을 챙기는 장면, 둘째 오빠가 돈봉투를 가져가는 장면, 셋째 오빠가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차례로 나왔어요. 특히 셋째 오빠가 소리 지르는 장면에서는 방청객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또 은지한테 돈 주신 거예요? 은지가 아버지 돈 다 쓰고 있다고요. 아니야. 은지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아버지는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은지가 얼마나 교활한지. 화면 속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피고인들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효자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부모님을 학대하고 재산만 노렸던 겁니다. 오빠들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사생활 침해요? 저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고인이 본인의 집에 설치한 CCTV로 촬영한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피고인들이 숨기고 싶은 진실이 드러난 거죠. 이게 문제라면 피고인들의 행동이 문제인 겁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앉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 뒤쪽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분명 집에 계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휠체어를 민 사람은 제가 20년 전 함께 일했던 병원 동료였어요. 그분이 제게 눈짓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법정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판사님도 놀란 표정이셨어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재판장님, 저는 고인의 부인입니다. 증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무슨?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은지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요? 재판장님, 어머니가 판사님을 보셨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오빠들도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니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초기에 잡아서 치료가 잘 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연기를 했습니다. 치매 환자인 척.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지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걱정돼서 알리지 못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들이 변하는 걸 봤단다. 어머니가 오빠들을 보셨습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오지도 않고 나중에는 내가 언제 죽을까만 기다리는 것 같더구나.
큰오빠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계속 치매 연기를 했어. 진실을 알면 아들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은지만 달랐어. 은지만이 나를 사람 취급했어.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돌봐줬지.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들은 달랐어. 내가 치매라는 걸 알고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명절에 와도 인사만 하고 가고 전화해도 대충 얼버무리고. 어머니, 둘째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너희들. 어머니가 오빠들을 쏘아봤습니다. 내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했지. 치매 환자는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었어. 오빠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도 들었어. 내 아들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어머니가 판사님을 보셨습니다. 제 남편의 재산은 모두 은지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님, 큰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어. 20년 동안 부모를 방치하고 뒤에서 욕하고 재산만 노린 자식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니?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셋째 오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 20년 동안 은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결혼도 포기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은지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치매 환자라도 늙고 병들어도 끝까지 존엄을 지켜줬단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희는 모를 거야.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어머니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재판장님, 제 증언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 은지는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판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증언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어머니가 휠체어로 돌아가셨어요. 지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지야,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고 은지 씨는 20년간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반면 피고인 삼형제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를 학대했습니다. 판사님이 오빠들을 보셨습니다. 특히 피고인 장남은 고인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7,200만 원을 인출했고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형사처벌이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큰오빠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원고의 간병비 청구 5억 원을 전액 인정합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십시오. 재판장님, 둘째 오빠가 소리쳤지만 판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또한 피고인 장남은 횡령한 7,2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고 형사처벌을 받으십시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어요. 정말로 이긴 거예요. 20년 만에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축하합니다, 은지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오빠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은지야. 큰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갔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빠들은 판결대로 5억 원을 지급했어요. 억지로 대출을 받고 집을 팔아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죠. 큰오빠는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먼저 어머니와 함께 살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2층짜리 아파트였죠. 햇살이 잘 드는 거실, 따뜻한 느낌의 방 2개, 그리고 작은 베란다가 있었어요. 은지야, 여기 정말 좋구나. 어머니가 새 집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이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연 거예요. 이름은 은진의 손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제가 20년 동안 부모님께 해드렸던 음식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고등어 조림이 정말 부드러워요. 어떻게 만드세요? 손님들의 칭찬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병원 동료였어요. 재판 때 어머니를 모시고 와주셨던 분이죠. 은지야, 선배님,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여기가 내 가게구나. 소문 듣고 찾아왔어.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오셨어요? 내 어머니가 나한테 연락하셨어. 재판 날짜 알려주시면서 꼭 데려가 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러셨구나. 내 어머니 정말 대단하셔. 20년 동안 그런 연기를 하시다니. 선배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은지야.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김 선생님 기억나? 네, 내과 의사 선생님이요. 그분이 요즘 이 동네에 개업하셨어. 우연히 내 가게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하시던데.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김 선생님, 20년 전 제가 병원을 그만두기 직전에 식사 한번 하자고 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그때 저는 어머니 간병 때문에 거절했었죠. 며칠 후 가게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20년 전보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은지 씨? 김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20년 만인가요? 김 선생님이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은지 씨가 이런 가게를 하신다고. 네.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축하드려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김 선생님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재판 소식 들었어요. 정말 잘 이겨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부모님 간병하느라 결혼이 늦었거든요. 5년 전에 아버지 보내드리고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롭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식사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그때 거절하셨잖아요. 아쉬웠어요, 솔직히.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식사 한번?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저는 53의 나이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봄이 왔고 산소 주변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이겼어요. 당당하게 이겼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증거들 덕분이에요. 녹음도, CCTV도, 일기장도, 통장 내역도 모두요. 어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당신, 우리 은지 정말 잘 키웠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강한 딸로요. 아버지, 저 이제 제 인생 시작해요. 작은 가게도 냈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늦었지만 행복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너희 오빠들. 엄마, 오빠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들어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희 오빠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구나. 큰애는 직장도 잃고, 둘째는 사업이 망하고.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엄마는 그래도 내 자식들이잖니. 미안하다. 엄마. 하지만 엄마는 내 편이야. 끝까지 내 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큰 조카였어요. 고모. 어서 와. 앉아. 큰 조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고모,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너는 잘못이 없어. 고모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희 아버지. 요즘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그래. 매일 고모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큰 조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모, 제가 돈 벌면 조금씩 갚을게요. 아버지가 빌린 돈도, 고모한테 진 빚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고모. 저희가 갚아야 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조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모, 고모는 행복하시죠? 응, 이제 행복해. 다행이다. 조카가 떠난 후 저는 가게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햇살이 따스했어요. 50.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고 말하는 나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요. 그날 저녁 김 선생님과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50세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있고 흰머리도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지야, 예쁘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저 다녀올게요. 응, 늦게 들어와도 돼. 천천히 다녀와.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김 선생님과 저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20년의 이야기, 앞으로의 꿈, 서로의 아픔과 희망에 대해서요. 은지 씨, 저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서두르지 않고요. 저도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확실한 건 김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석 달 후 저는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김 선생님과 함께였어요. 아버지,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요. 저는 김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분이세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김 선생님이 아버지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은지 씨 잘 모시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해 가을, 은진의 손맛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사장님,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오늘은 갈치조림이랑 시금치나물이 맛있어요. 그럼 둘 다 주세요. 저는 행복하게 웃으며 반찬을 담아드렸습니다. 어느 날 둘째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은지야, 오빠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 봤어. 정말 다행이다. 너만큼은 행복해야 해.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빠도 잘 지내세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용서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1년 후 저는 김 선생님과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작은 식이었죠. 어머니가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은지가 51살에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됐네요. 늦었지만, 아니 어쩌면 가장 완벽한 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은지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하객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조카들이었어요. 큰 조카, 둘째 조카, 셋째 조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조카들이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봤던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봤어요. 은지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고요. 지금 저는 쉰둘입니다. 은진의 손맛은 두 번째 지점을 냈고 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세요. 김 선생님, 아니, 제 남편은 매일 저를 웃게 해주고요. 가끔 아버지 산소에 가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2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해줬어요. 오빠들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조카들을 통해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거리인 것 같아요. 50세에 시작한 제 인생,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20년을 잃었지만 존엄을 찾은, 늦었지만 가장 찬란한 시작을 한 53여자의 이야기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당하게, 용기 있게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을 희생했지만 마침내 존엄과 행복을 되찾은 은지 씨의 이야기, 가슴 깊이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과 교훈이 담긴 삶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당하게, 용기 있게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